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라방 77강의 방송 내용입니다.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입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대상 지분의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지분권자의 인원수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지분권자의 생존 여부 역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타지분권자들의 우선 매수 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역경매 가능성 확인입니다. 즉, 타지분권자가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역경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본 77강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막바로 2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바빠요. 와가지고. 네. 자, 이번엔 이제 타지분권자의 인원수를 확인하자. 이런 거 뭐 확인 다 합니다. 예, 타지분권자. 예를 들자면 먼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더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 횟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9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그러면요, 나머지 이제 타지분권자가 9분의 8이잖아요. 그죠? 9분의 8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제, 지분권자는 뭐 4명 내지 5명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와가지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9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9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이런 경우는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이제 서론입니다. 이 지분 경매. 본론은 아직 안 넘어갔어요. 본론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1차 맛보기로 말씀드리는데, 9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해서 1차 매각기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1차 매각기일 훅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지. 뭐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1차 매각기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또 지분이 작다 했을 적에는 1차 매각기일에 훅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근데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5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뭐다, 이 5명이 A, B, C, D, E. 일단 그렇게 보자. 1차 매각기일에 최저 가격이 예를 들어가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치자겠죠. 훅 들어가 낙찰 받아요. 3천만 원에. 받게 되면 A, B, C, D, E 5명이 깜짝 놀랍니다. 저 미친놈 아냐 하면서. 1차 기일날 말이지. 지분 경매,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 받냐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 1차 매각기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뚜악 해가지고 3천만 원에 쏙 낙찰 받아버렸어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상태에서 가벼운 이제 A, B, C, D, E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도박과 비슷해요. 뭐 던지는 거야. 근데 A, B, C, D, E 낙찰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분권자들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5명이니까 우선 매수 권리를 5번 5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뭐 1차 매각길래 내가 낙찰 받았는데, 그럼 좋다. 내가 대금 납부 안 할게. 대금 납부 안 하면 이제 다시 봐가지고 이제 가격 저감이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저금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때 봐가지고 A 당신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해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런 게 저희 카페 회원 들어가 몇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해봐라. 그런 상태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다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다가 입찰 안 들어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다 이거죠.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 가만히 가보는데, 이 날짜 최저 가격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곱하기 10%라니까 입찰 보증금 10%잖아요. 그죠? 300만 원, 주머니에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혹시 말이지, 해카닥한 사람도 이 날짜 나타나가지고 입찰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럼 이번에 집에 가면 돼요. 끝나버렸어. 3천만 원인데 봐가지고 다음 길에 2차 기일이 보면은 이제 20% 저감되면 얼마입니까? 38이 2,4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2,4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B라는 사람이 딱 우선 매수 신고를 딱 해버려요. 근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B 입장에서 보가지고 이 날짜에 얼마? 10% 하니까 얼마죠? 240만 원이죠. 240만 원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경매법정 다 갑니다. 경매법정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3차,
4차 어쨌든 인위적으로 가격을 이제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우스매수권 행사를 횟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횟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입찰 들어간 낙찰 금액을 낮춰버린다. 옛날에는 말이죠. 봐가지고 타지분권자가 말이죠. 이게 1차 매각일 이전에 우스매수 신고했다가 이때 유찰되잖아요. 그죠? 또 2차도 유찰되잖아요. 그죠? 3차 기일 날 낙찰되니까 지가 이때 우스매수 신고했는데 이때 지가 우스매수 권리를 행사하니까 법원 웃겨요. 와가지고 그 당시 집행법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원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에서 그런 대법원 결정이 있어요. 타지분권자가 한번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했으면은 다가오는 매각일 당일날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로써 땡 끝나버린다 이게. 근데 이때 유찰됐다. 근데 3차 매각일에 누가 제3자가 유찰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우선매수 신고하니까 그걸 인정해줬다 이거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에서 말이지 인정을 해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막 법은 그렇게 집행되면 안 돼요. 봐가지고 저것들 인위적으로 저거 입맛에 말이지 고무줄 땡기듯이 왔다 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를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주 근데 이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것도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수익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큰 수익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1차 기일 3천만 원이잖아요. 최저 가격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300만 원 입찰 보증금 법원에 납부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몰수되죠. 그죠? 그럼 몰수되는 3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A, B, C, D 이 사람들한테 먼저 받는 거죠. 받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뭐 막걸리 값 정도 받고 빠져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어차피 왜냐면 이게 300만 원 몰수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낙찰받게 되면은 이 300만 원은 배당 재단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 뭡니까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또 두 번째가 보니까 소송 제기 후에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한다는 거야. 봐가지고 오늘 제 과음을 좀 질러서 목이 좀 시원해. 물 한잔 마실게요. 이 소송 제기한다는 것은 상대방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공무원분을 소송한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만한 소송 진행을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2022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이 있네요. 6, 7년 전에 6, 7년 더 됐나요? 어떤 저 강남 모처에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지분을 낙찰 받으셨대요. 잘 받으셨네요.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0%대 선에서 낙찰 받았대요. 와, 진짜 잘 받으셨네요. 20%대 선에서 낙찰 받았대요. 물건이 뭡니까? 임야래요, 임야. 그때부터 약간 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혹시 또 기획 부동산 해가지고 쪼개기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낙찰 받으셨으니까 타지분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럼 이거 어쩔 낀데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낙찰 받고 20% 낙찰 받고 나서 그건 한 2년 정도 자금, 2년인가 자금 묻겠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소송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소송할 거면 60명한테 일일이 다 뭡니까 소장 부분 송달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 아니라 2%의 낙찰을 받더라도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자금이 임야 땅에 묻혀 있다. 그런데 이게 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7년 말년 삽니까? 그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이제 호상이죠. 호상.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5, 95세.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맞죠? 그죠? 근데 봐가지고 그런 뭐 소송에 하나 걸려가지고 으아 하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분권자의 인원수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타지분권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타지분권자의 생존 여부입니다. 아니 무슨 지분 경매 투자하는데 이런 걸 왜 뭘 조사해야 되냐? 이게 조사해야 돼요. 이것도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부부가 각각 2분의 1 지분이 잘못됐냐? 지분 뭐 생존 여부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요.
대체적으로 상속인들이 뭐 5명 내지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1명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한 6명이라 치죠. 6명 중에서 1명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이잖아요. 5명 이분들 다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봐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하고 뭐 주소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이 나와 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계신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앞에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근데 몇 년도 출생하셨다 그건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잖아요. 특히 보니까 뭐 연세를 보니까 올해로 80이 넘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봐가지고 등기부 등본상에 단지 상속 등기를 안 한 거야. 상속 등기 이게 원래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피상속인이 딱 운명하신 그때를 해가지고요 상속인들한테 자동적으로 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등기 뭐 안 해도 됩니다. 상속이. 근데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5명 중에서 말이죠. 갑이라는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이분 살아있네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분권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은 사가시오. 내 집은 파시오. 같이 팔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콧방울 끼는 거야. 놀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럽니다. 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르신이 살아 계신다면 그러나마 자식들과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구심점이 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요 부동산도 별 볼 일이 없어. 봐가 자식들 입장에 막 괜히 지분도 보면 하나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파. 이참에 보니까 뭐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속은 다 박수 칠 겁니다. 박수가 막 각자 낙찰 금액에서 N번지에서 뭐 빠져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던 차에 저 사람이 와서 딱 지분 낙찰 받아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저 인간이 말에 전화 줘가지고 목이 기부서 집어넣어가지고 지분 사시오 파가시오 같이 팔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지분 낙찰자 바보 멍텅구리를 보이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완전 바보 멍텅구리를 보이겠죠. 네 마음대로 하래. 그럼 봐가 지분 낙찰자 입장에 봐가지고요. 나름대로 뭐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 지분 경매 강의 듣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돌아가니까 안정현 진음시켜 가지고 또 죄 없는 안정현 욕도 한번 하고 말이지. 예. 이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끔찍이지 않으니까 뭐 어떡한다더라. 목마른 자 우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봐가지고 요 타지분권자 먼저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명이잖아요. 그죠? 요 돌아가신 지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손으로 상속 등기 하겠습니까? 비용 들어가지고 제가 뜻 안 해요. 네가 답답지? 네가 해. 그럼 뭐 어떡합니까? 대위에 의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거 몇 번 봤어요. 제가 몇 번 봤다니까 내가.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해야 됩니다. 그럼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하면 끝납니까? 안 끝나지. 두 번째, 야 내가 너가 아버지 지분을 너네들한테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했다. 그래 알았다. 고마워. 그렇다고 돈 나옵니까? 돈 안 나오잖아요. 그죠? 또 상대방이 꼼짝달싹도 안 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야 우리 소송하자. 소송할까? 하든지 말든지.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면 또 소송에 일단 소송 비용 들어가죠. 그죠? 근데 소송 비용 들어가는데 또 어디서 주소 들었어. 뭐 하니까 이거 가등기 해가지고 말이지 핵분열하고 뭐 가처분 등기 해가지고 개뿔도 모르면서 막 하는 거야. 이것도 가등기 가처분도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봐가지고 그냥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제 5번째 보니까 좋습니다. 소송하고 가등기 치고 가처분 등기 해도 봐가 상대방한테 꼼짝달싹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소송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 요딴한 지분 낙찰 받아가 말이지.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비용이 뭡니까? 상속 등기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법무사한테 가면 법무사 양반들이 공짜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소송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가 채팅창에서 누가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단돈 얼마나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가등기 한다 이것이 마찬가지 돈 들어간다. 가처분 넣게 돈 들어가죠. 경매 신청한다면 경매 신청했다는 뭐다. 예. 경매 예납금에 또 돈 들어가잖아요. 돈 전신에 돈이라니까. 근데 나중에 경매 결과 배당을 떡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 자기가 말이죠. 돈 1,000만 원 정도 배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500만 원. 실제 이런 사례 많아요. 제가 나중에 지분 강의하면서 이런 사례 여러분들은 실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그래서 1,000만 원 배팅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내 주문이 안 들어왔다 이거지. 돌아삐는 거지 뭐. 맞잖아요, 그죠? 쇠가 빠지게 할 건 다 했어. 근데 바보 멍텅거리 같은 그런 짓 그랬지. 예.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알량한 지식,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경매 지식은요, 전 대단히 알량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까봅니다. 누가 뭐 물으면, 얘는 진짜 모른다고 그러죠. 저 실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마침 본인이 이쪽 분야의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예. 그러다 나중에 이런 거 하나 다 걸리면요, 빼박이야, 빼박. 빼다 박다 못합니다. 빼다 박다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지분권자 중에서 누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확인해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2건을 확인했는데, 한 건은 말이죠, 타지분권자 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한 분에 대해서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한 건을 보니까, 아이고, 그 물건은 보니까 타지분권자 2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이제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2건이 내버렸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옛날에 네이버에 저희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경매 박사 방송할 적에, 또 특강 방송할 적에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이놈은 말이지, 상대방이 상속 등기 안 하니까, 상속 등기 안 하면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매 진행 못 시키잖아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진행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답하지만 일단 돈 들어가서 내가 답답하니까 뭡니까?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한 건도 아니고 뭐 2건 하니까.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경매 결과 땅 결과물을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분 경매 하세요.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느낌. 아유, 지분 경매가 2번 다시는 못할 것. 지가 잘못한 거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그냥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머릿속에 뭐 많이 집어넣어놔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끌득끌득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밑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협상 결렬로 소송에 의한 경매 절차 진행을 해야 할 상황에서 경매 진행한다, 그죠? 타 지분권자가 사망했다면 대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의 이게 엄청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 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 가등기 쳐야 되죠. 가처분 등기 해야 되죠. 때때로는 봐서 공물 분할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매를 신청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저기 연세가 좀,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을 해가지고요,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의해서 소유 지분이 넘어왔다더라는데 지분이 요만큼 요따만한데 말이에요. 혹시 타지분권자들 중에서 뭐 반드시 뭐 나이 70, 80대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분 없잖아요. 나이 30대, 40대 때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속받고 나서 또 나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탐문 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1기 하방이죠. 라이브 방송 지분 경매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방 일시 오늘이 5월 2일이죠. 2022년. 자, 또 보니까 5번째 우수매수 신청 타당성 여부입니다. 이거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타지분권자가 우수매수 신청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니까요. 예를 들어 1차 기일이 이때인데 타지분권자가 이때 우수매수 신고 섭니다. 우수매수 권리는 우수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2번째 매각기일 당일날 우수매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그 2번째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타지분권자가 이때 매각기일 이전에 우수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 날짜에 보니까 입찰 안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근데 2차 기일 딱 잡혀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제가 보니까 그 사건은 이 법무법인에서 이 경매 사건을
자기네들 수임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법무법인에서 1차 매각길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더라고. 그 법무법인 참 경자도 모르니 진짜 웃깁니다 봐가지고. 지가 경매 모르면 그리고 사건 수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받는 거야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다 이게 의뢰자들만 손해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매각길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이렇게 법무법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유찰되고 나서 내가 낙찰 받았어요. 왜냐면 이때는 우선 매수 권리 행사 못하니까 이런 경우 이 물건 팔아먹기 참 좋아요. 왜? 이것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면 저놈의 인간 콕 하면서 말이지. 어쨌든 이 집을 이제 지켜야겠다. 근데 막 급한 마음에 이때 하다 보니까 낙찰받아가지고 슬퍼지 접근하니까 어떤 적정선에서 팔고 나온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우선 매수 신청을 잘못하였는지 또 이제 우리 경매가 진행되면요. 타 지분권자한테 그 일부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지분권자한테 송달함이 없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는 타지분권자한테 그 지분의 경매 진행 중인 그 사실 자체가 송달되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법원 그 문건 접수 내역인가요? 송달 내역. 그걸 보셔가지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채무자인지 채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자는 매수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역경매 가능성 여부입니까? 확인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경매. 그러니까 이게 역경매라는 것이 가등기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경매를 활용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분이 낙찰 받았는데 때로는 일부 못된 사람들이겠죠. 그죠? 만약 안종현이 같은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역경매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왜냐면 지분 경매로 까지 왔다. 코너까지 몰릴 때는 몰렸어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봐가지고, 요거 역경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 확 뒤통수 때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 그래요? 하면서, 이건 나중에요. 무슨 허위 통정 의사표시, 그건 2차적인 문제야. 누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경우 허위 통정 의사표시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상대방 지분권자들은요, 급한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무슨 어려죽을 허위 통정 의사표시입니까? 또 나아가서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 지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지분 낙찰자 정말 머리 아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어떤 경우 이렇게 역경매라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아까 동부권 말고 낙찰됐고요. 많은데 오늘도 말씀 못 드렸네요. 하여튼 제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76강에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아니십니까? 그죠? 경매 취하동에서라든지 또 지분 사고, 팔고, 같이 팔고,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또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6가지 아니십니까? 그죠? 요 범주 내에서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